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참 맛있죠? 근데 먹고 나면 어김없이 좀 졸리거나, 혹시 혈당 너무 오르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밥, 그리고 혈당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밥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기면서 혈당 스파이크, 이거 피할 수 있을까?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뭐 밥 짓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식사 습관, 또 생활 습관까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거 흥미롭다 싶은 지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흰쌀밥이 혈당 빨리 올린다.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고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 이게 혈당 조절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이 저항성 전분을 어떻게 늘리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항성 전분이라.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거네요. 그 저항성 전분을 포함해서 자료들 속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토대로 밥을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뭐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거기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밥, 특히 그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는 건가요? 이게 식곤증의 주범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쌀의 주성분이 전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과 열이 가해지면서 밥이 되는 과정에서 이 전분 구조가 확 변해요. 이걸 호하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딱딱했던 생쌀 전분이 물을 쫙 빨아들여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말랑말랑해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가 아주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아하, 그게 호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전분이 다 그렇게 쉽게 소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소화 효소의 공격에 저항하는 전분인 거죠. 보통 전분이랑은 다르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요. 칼로리도 일반 전분이 그램당 4kcal 인데 이건 절반 수준이에요. 그램당 한 2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와, 그러니까 같은 밥이라도 이 저항성 전분 함량만 높이면 혈당 걱정을 좀 덜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저항성 전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네,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연구로도 효과가 꽤 입증된 방법이 바로 밥 식히기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 있잖아요. 이걸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 분자들이 다시 배열되면서 소화되기 좀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 가능하면 12시간 이상 보관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꽤 기네요. 그럼 매번 찬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도 그렇고 따뜻한 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 데워 먹으면 그 저항성 전분이 다시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행히도 식혔던 밥을 다시 데워도 이미 생성된 저항성 전분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실험에서도 보면 식혔다가 데운 밥이 갓 지은 밥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확실히 낮게 나타났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꼭 찬밥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냉장 보관했던 밥을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워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냉동 보관은 좀 달라요. 밥 속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전분 분자가 움직여서 다시 결정화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만큼 저항성 전분 생성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냉동은 안 되고 냉장 보관 후 데워 먹기. 이거는 뭐 충분히 해볼 만 하겠네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밥을 지을 때 뭔가를 딱 한 스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방법들이 소개됐죠. 첫 번째가 식물성 기름, 예를 들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거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밥 다 짓고 나서 넣는 게 아니고요. 쌀 씻고 물량 맞춘 다음에 밥 짓기 전에 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는 겁니다. 기름을요? 밥에 기름 넣으면 그거 오히려 칼로리 높아지고 좀 느끼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네, 직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밥 짓는 과정에서 기름 분자가 쌀에 있는 아밀로스 전분하고 결합을 해요. 아밀로스 지질 복합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복합체가 전분 구조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요.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지은 다음에 12시간 냉장 보관했더니 저항성 전분이 최대 10배나 증가하고 칼로리는 50에서 60%까지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10배요. 칼로리가 60%나 줄어요. 와. 물론 이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기름 첨가가 저항성 전분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야, 칼로리가 줄어들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기름 말고 식초 한 스푼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식초는 또 다른 원리로 작용합니다. 밥물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 있잖아요. 이걸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좀 완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반응이랑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밥물에 식초를 넣으면 쌀밥의 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하죠.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걸 양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식초를 넣으면 밥에서 약간 신맛이 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는데요.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열 때문에 신맛은 대부분 날아가거든요. 오히려 밥 아래 윤기가 돌고 풍미가 약간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역시 밥 짓기 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기름이나 식초 외에도 밥 자체에 다른 건강한 재료들 이런 거 섞어 짓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좀 추천될 만한가요? 물론이죠. 기본적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콩류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리.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요. 밥의 점성을 높이고 소화 흡수를 좀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보통 쌀이랑 귀리를 한 7:3이나 8:2 비율로 섞어 짓는 게 일반적이고요. 강낭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콩 종류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콩밥 좋죠. 네. 그리고 퀴노아 역시 슈퍼푸드로 알려진 것처럼 쌀보다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이라 혈당 안정에도 유리하고요. 치아씨드는 물을 흡수하면 젤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에 한두 스푼 섞어 짓거나 아니면 밥 위에 뿌려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랑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니까 혈당 관리에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자료 보다 보니까 강황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되던데요. 그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성분이요. 네. 강황의 핵심 성분이 커큐민이잖아요. 이 커큐민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강황은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면 열에 약한 커큐민 성분이 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밥이 거의 다 되고 뜸들일 때쯤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후추를 아주 살짝, 정말 살짝 같이 불려주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오, 꿀팁이네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진 곤약쌀은 어떤가요? 밥에 섞어 먹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곤약쌀은 주성분이 글루코만난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을 흡수하면 엄청 크게 팽창해서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밥에 섞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을 줄이고
전체 칼로리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씹는 식감 때문에 식사 속도를 늦추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근데요, 요즘 저당 밥솥이라고 해서 밥솥 자체적으로 당질 함량을 줄여준다,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당 밥솥이요. 그 원리는 밥을 짓는 과정에서 쌀 전분이 녹아나온 물, 우리가 흔히 밥물이나 미음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걸 중간에 배출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밥물에 녹아있는 당질, 즉 탄수화물 일부를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밥을 탄수화물 함량하고 칼로리를 일반 밥솥으로 지은 밥보다 낮추는 거죠.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시험 결과를 보면 일반 밥솥 대비 당질 함량이 한 20%에서 40% 정도 낮은 밥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소규모 연구에서도 저당 밥솥으로 지은 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곡선이 일반 밥보다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보고된 적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이 많습니다. 당질 함량이 줄어든 밥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요. 아직은 장기적인 혈당 조절 효과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연구가 더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그 배출되는 밥물에는 당질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일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밥맛이 좀 덜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따라서 저당 밥솥을 혈당 관리의 만능 해결책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사용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밥 식히기나 잡곡 섞기,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눌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당 밥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실천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밥을 어떻게 짓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식탁에서 어떻게 먹고 또 식사 외 시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러면서도 꽤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요? 순서를 바꾼다는 건가요? 보통 밥부터 한 숟가락 뜨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식사 순서를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나물, 샐러드 같은 걸 먹어서 위를 좀 채우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반찬, 예를 들면 생선, 살코기, 두부, 달걀 이런 걸 먹고요.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니. 야, 이건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식사량 자체를 조절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럼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식하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밥은 가능하면 한 공기, 약 210g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활동량에 맞춰서 한 150g에서 200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에요. 최소 20번 이상 씹으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 아밀라아제가 작용할 시간을 벌어주고요. 또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과식을 막아줍니다. 혈당 상승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고요. 맞아요. 천천히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 이게 중요하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네, 이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밥이랑 함께 반드시 충분한 양의 채소,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이게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매 끼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이나 두부, 생선, 기름기 적은 살코기, 달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세 끼에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지방을 줄여야 하나 이거 고민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그 내장 지방 이게 걱정될 때는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아주 낮게 제한한 식단, 그러니까 초저탄수화물 식단이죠. 이게 단순히 지방 섭취만 줄인 저지방 식단보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우리 몸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더라고요. 그럼 내장 지방 빼려면 무조건 탄수화물부터 확 줄이는 게 답일까요? 그렇게 또 단순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이 의학적인 감독 없이 장기간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루과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는 건요. 케톤산증이나 고지혈증 악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빵, 면, 철탕 이런 것들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내장 지방 관리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식단이든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네, 역시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 먹는 것 외에 또 꼭 강조되는 것이 바로 식후 활동이더라고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이거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의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보통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거든요. 바로 이 시간대에 단 10분에서 15분 정도, 심지어는 2분에서 5분 정도만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0분, 15분만 걸어도요. 와. 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원리죠. 격렬한 운동보다는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걷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권장됩니다. 식후 산책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맞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여러모로 건강이 중요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좀 농축돼서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서 혈당 농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신장을 통해서 과잉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도와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게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밥을 중심으로 혈당 관리에 대한 아주 폭넓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다뤄봤네요.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밥을 무조건 식단에서 막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거랑요. 약간의 지혜와 노력만 있다면 밥을 건강하게 즐기면서 혈당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밥 지을 때 기름이나 식초 한 스푼 혹은 잡곡 섞는 그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밥을 식혀 먹는다거나 식사 순서를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방법들은 혈당 관리에 분명히 유용한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반드시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병원 진료,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나 인슐린 치료를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은 어디까지나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치료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밥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 한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그 마음가짐, 예를 들면 뭐 재료에 대한 감사함이나 즐겁게 먹는 태도 같은 것이 소화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은 다른 결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 상태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